10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10년이요?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이 무려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한 겁니다. 오, 10년 동안 방어막만요? 네, 완전히 몰입해서요. 조직을 싹 정비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그 어떤 경쟁자도 뚫을 수 없는 진짜 철옹성 같은 걸 세웠죠. 당신은 정말 모든 변수를 다 통제했다고 믿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당연히 그렇게 믿겠죠. 스스로 되게 뿌듯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딱 떠보니 당신이 가진 그 모든 자원과 준비를 다 합친 것보다 정확히 두 배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절대적 위기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와, 2배요.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리더라면 그 거대한 스케일 앞에서 그냥 절망해버리거나 아니면 현실을 아예 부정할 것 같아요. 자기가 10년 동안 쌓아온 그 시스템만 무작정 믿고 막 무모하게 돌진하다가 산산조각이 나겠죠. 오히려 완벽한 준비가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너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오직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기를 즐기는 당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역사 문헌 하나를 깊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문헌이죠? 바로 역대하 14장입니다. 아, 역대하. 사실 이 텍스트를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기록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종교 텍스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헌을 철저하게 조직 행동론 그리고 리더십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겁니다. 네, 리더십 관점 너무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리더가 조직을 어떻게 세팅하고 위기를 마주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성장의 지렛대로 삼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위기관리 마스터 클래스이기 때문이죠. 위기관리 마스터 클래스 표현이 딱이네요. 이번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고대 문헌을 현대의 리더십과 위기 대응 전략이라는 현미경으로 낱낱이 해치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권력의 교체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성에 장사된 아비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사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네, 아사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문헌은 아주 짧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아사의 통치 초기를 묘사합니다.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첫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평안이요. 여기서 우리는 그 평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평안하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맞아요. 국가든 기업이든 10년 동안 아무런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큰 혼란이 없었다는 것은 겉보기엔 정말 축복처럼 들리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누구나 바라는 상태고요. 하지만 조직행동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10년의 평화는 사실 리더에게 가장 다루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안일함이 조직 전체에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하죠. 네, 정확합니다. 평화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를 증가시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다들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고 조직의 결속력은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엔트로피 증가.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데 아사왕은 이 10년의 평안을 그냥 휴식이나 현상 유지의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문헌을 자세히 보면 그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나오거든요. 뭘 먼저 했나요? 바로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그리고 태양상을 모조리 부수고 없애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보통 국가를 재건한다고 하면 군대를 먼저 막 키우거나 경제를 살리는 걸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쵸. 물리적인 인프라를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아사는 왜 종교적 상징물들을 파괴하는 일부터 그것도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신앙심만으로 해석하면 아주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군요. 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산당이나 이방 재단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충성심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의 토착 세력 혹은 개별적인 기득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다 쪼개져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조직의 가치관이 아주 심각하게 파편화되어 있었던 거죠. 완전 사공이 많은 배 같은 상태였겠어요. 네, 아사가 이것들을 다 부수고 유다 백성에게 단일한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은 그냥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서 국가의 핵심 가치를 하나로 통일하는 아주 강력한 이념적 통합 작업이었습니다. 와, 정신적인 인프라를 먼저 이룬한 거군요. 햇빛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속담처럼 평화로울 때 파편화된 마이크로 문화들을 하나로 싹 묶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훗날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재설계한 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정비가 끝나자마자 아사는 곧바로 하드웨어 구축에 돌입합니다. 하드웨어라면 방어시설 같은 건가요? 네, 문헌에 따르면 그는 유다 곳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벽돌로 성만 대충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성곽, 망대, 문, 빗장까지 아주 치밀하게 만듭니다. 물리적인 방어망을 정말 철저하게 구축한 것이죠. 병력 규모도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숫자가 엄청나죠. 기록에 나타난 디테일을 보면 유다 출신으로 큰 방패와 창을 든 자가 30만 명이고요. 베냐민 출신으로 작은 방패와 활을 든 자가 28만 명입니다. 도합 58만 명의 큰 용사들을 양성해낸 거잖아요. 네, 58만 명.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 병력 구성을 보면 아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한 리더였는지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머릿수만 늘린 게 아니거든요. 네, 무기 구성이 다르죠. 큰 방패와 창을 든 30만 명은 적의 공격을 정면에서 딱 받아내는 거대한 방어선 역할을 하고요. 작은 방패와 활을 든 28만 명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의 진영을 흔드는 타격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고도로 훈련된 역할 분담이네요. 네, 완벽한 전략적 밸런스를 갖춘 최정의 정규군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58만 명이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그 리더의 엄청나게 고독한 설득 과정이 떠올라요. 아, 설득 과정이요. 그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아무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백성들 입장에선 살기 좋은 거죠. 근데 왕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벽을 쌓게 하고 무거운 방패를 들게 하고 무려 58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군대로 차출해서 매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대중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불만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을 텐데. 당연하죠. 세금도 많이 내야 했을 거고요. 네, 근데 아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정신적 물리적 방어선을 무려 10년에 걸쳐서 기어이 완성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대중은 항상 현재의 날씨만 보잖아요. 아, 지금 당장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 네. 하지만 리더는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 시커먼 먹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사는 평안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하지 않고 그 10년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와, 평안을 도구로 사용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와, 완벽하네. 내부 결속력도 다졌고 철통 같은 요새도 지었고 58만 명의 최정예 군대까지 있으니 이제 뭐 어떤 적이 와도 전혀 문제 없겠다 하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 타이밍이죠. 10년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이 철저한 준비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죠. 절대 안 그러죠. 여기서부터 아주 기이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문헌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에요. 네, 그토록 철저했던 10년의 피나는 준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유다를 덮쳐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감행하죠. 문헌에 기록된 그 적의 규모를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니까요.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즉 전차 300대. 네, 100만 명의 전차 300대. 이들이 유다의 마레사라는 곳까지 막 밀고 들어옵니다. 자, 당신이 아사왕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당신이 10년 동안 온갖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58만 명의 군대를 겨우 만들었는데 적이 딱 나타났는데? 적이 그 2배인 100만 명을 끌고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고대 전투에서 보병의 진영을 완전히 박살내는 가장 파괴적인 최첨단 무기인 전차를 300대나 앞세우고 말이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수적 열세가 아니에요. 전술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완벽한 비대칭 전력 앞에서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총수들 앞에 탱크 300대가 밀고 온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소총과 탱크의 차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아주 강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그 10년 동안 대체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준비했나? 현타가 제대로 오는 거죠. 네, 적이 100만 명의 전차 300대를 끌고 온다면 58만 명의 보병으로는 어차피 막아내기 힘든 거 아닌가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어도 이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는 너무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리더라면 당연히 허탈감과 무력감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착각이죠? 철저하게 준비하면 위기 자체를 아예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 철저히 방어하면 위기가 안 올 것이다. 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대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사의 58만 군대가 100만 대군의 침공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쳐들어오는 걸 못 막았죠. 하지만 준비의 진짜 목적은 재앙의 발생을 원천봉쇄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준비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마주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주 설 수 있는 기반이요? 만약 아사에게 10년 동안 다져넣은 이념적 결속과 그 58만 명의 군대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의 적의 국경을 넘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유다 내부는 이미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와해되었을 겁니다. 아, 폭동이 일어나거나 다 도망갔겠네요? 백성들은 짐 싸져 도망가고 방어선은 싸워보기도 전에 즉시 붕괴되었겠죠. 하지만 아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 문헌을 보면 침공 소식을 들은 아사가 적을 향해 직접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딱 칩니다. 아,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 10년의 준비가 없었다면 적들이 나라 깊숙이 밀고 들어와서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죠. 맞습니다. 손도 못 쓰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58만 명이라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대신에 국경 근처인 스바다 골짜기까지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적의 진격을 거기서 일단 멈춰 세운 거죠? 적의 규모가 2배에 달하더라도 아사는 자기가 세팅한 방어선과 군대를 통해 적어도 스바다 골짜기라는 그 전장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곳에서 진을 칠 수 있는 작전 통제권을 최소한 확보한 거예요. 아, 작전 통제권. 네, 준비란 위기를 지우는 마법의 지우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도 내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상대와 눈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체력인 거죠. 와, 최소한의 체력. 아주 명쾌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력이 있다고 해서 마주섰다고 해서 싸움에서 바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스바다 골짜기에 마주서긴 섰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너무 절망적입니다. 저쪽은 100만 명과 300대의 최첨단 전차, 이쪽은 58만 명의 보병. 끔찍한 차이죠.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리더는 대체 어떻게 이 압도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사왕은 이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자 리더십의 궁극적인 정수를 보여줍니다. 네, 전장이 세팅된 직후에 아사가 취한 행동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언어, 그 언어의 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저는 사실 이 기도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현대 비즈니스에서 아주 탁월한 실무자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이 딱 떠올랐습니다. 오, 비즈니스 실무자요? 어떤 점이 비슷하죠? 회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은 책임자가 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 인맥, 지식을 총동원해서 10년 동안 일을 완벽하게 세팅한 겁니다. 네, 아사처럼 10년을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도저히 실무선의 권한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회사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외부 변수나 정부 규제 같은 것에 쾅 부딪힌 거예요.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통제 밖의 변수. 네, 이때 하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자기 자존심이나 에고 때문에 혼자 막 끙끙대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립니다. 맞아요. 숨기다가 일만 더 키우죠. 상황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진짜 탁월한 책임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한 직후에 그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딱 마주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타이밍에 주저없이 상위 결정권자, 즉 CEO나 이사회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용어로 에스컬레이션, 즉 상위 보고라고 하잖아요. 아, 에스컬레이션.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사의 행동이 정확히 그 에스컬레이션의 완벽한 역사적 예시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리더십에 대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사실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아사처럼 10년 동안 완벽하게 국가를 통치하고 58만 명의 대군을 길러낸 군주라면 당연히 자아, 즉 에고가 엄청나게 비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키운 내 군대인데 내 힘으로 한번 끝까지 해볼 수 있어? 라면서 교만해지거나 무리수를 되기 쉽죠. 10년간의 성공 스토리가 오히려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위기에서 결국 몰락하는 진짜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객관화의 실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아사는 눈앞에 100만 대군을 보자마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이구나. 이걸 즉시 인지합니다. 바로 인정해버리는군요. 그리고 자신이 그 거대한 힘 앞에서는 철저히 약한 자임을 깔끔하게 인정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고 하면서요. 자신이 가진 58만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에 도취되지 않고 그 즉시 자신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여기서 진정한 위기 관리의 역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역설이죠? 진정한 위기 관리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막아내려는 오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10년의 인프라 구축과 58만의 군사훈련에는 정말 뼈를 깎는 최선을 다하지만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요. 자신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기, 즉 100만 대군 앞에서는 자신의 그 알량한 힘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의 절대적인 힘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그 결단력, 그게 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와, 주도권을 넘기는 결단력. 아사의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는 이 말이 그 프레임 전환의 진짜 백미인 것 같아요. 저 100만 명의 구스 군대가 지금 내 유다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절대자인 당신, 즉 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전략적 언어 아닙니까? 와, 정확한 분석입니다. 전쟁의 본질을 인간 대 인간의 물리적 충돌에서 한순간에 인간 대 신의 차원으로 쫙 에스컬레이션 시켜버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강력한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아사는 조직 내부의 엄청난 공포를 일거에 잠재웠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리더가 책임을 딱 위로 넘겼으니까. 리더가 통제 불가능한 그 무거운 짐을 외부의 절대적인 도움탁으로 싹 넘겨버림으로써 58만 명의 군대는 더 이상 저 100만 명의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는 신의 군대다.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준비된 물리적 전력에 리더의 철저한 겸손이 딱 결합되는 이 순간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그 준비와 겸손의 결합.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스바다 골짜기의 전투는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아사의 10년의 철저한 준비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도권을 넘긴 이 완벽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문헌의 기록은 매우 단호하게 적혀있죠. 여호와가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십니다. 네, 심적 개입이 일어난 거죠. 100만 명의 거대한 적군과 300대 최첨단 전차는 아사와 유다 군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등 돌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위기가 산산조각 나는 짜릿한 순간이죠. 네, 정말 엄청난 승리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흥미로운 부분은
적이 무너진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긴 다음이요? 네, 적이 퇴각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휴, 드디어 살았다. 위기를 넘겼으니 이제 짐 싸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잖아요. 저 같아도 100만 명 막아냈으면 다리에 힘 풀려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생존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거죠. 그게 보통의 반응이죠. 그런데 아사와 유다 군대는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또 반전이 있나요? 네, 그들은 도망가는 적들을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집요하게 계속 추격합니다. 그랄이요? 문헌은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그들을 철저히 진멸했다고 아주 강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거대한 위기가 완전히 끝난 후에 조직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진멸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사의 군대는 구스 사람들을 물리친 것에 그치지 않아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거두어들이죠. 와, 문헌의 묘사가 대단하더라고요.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셀 수 없이 막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금요 환영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엄청난 행렬이? 네, 눈앞에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야죠. 100만 대군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유다 국가의 상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역대하 14장 문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통찰입니다. 어떤 통찰이죠? 우리는 흔히 위기 관리의 목표를 원상복구, 그러니까 손실 없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염해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본점만 찾아도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치열하게 대응한 위기는 결코 조직을 제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유다는 구스 군대의 침공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 10년의 평안했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강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레벨업을 한 거예요. 100만 대군을 격파했다는 엄청난 군사적 명성과 자신감을 얻었고요. 또 그랄 주변에서 획득한 셀 수 없는 가축과 물자라는 막대한 경제적 부까지 획득했습니다. 네,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파멸의 씨앗이 아니라 국가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키는 가장 거대한 자양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하게 준비된 자가 극한의 위기를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역설적인 전리품입니다. 위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의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조직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것이죠. 와, 정말 압도적인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문헌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겸손이 어떻게 결합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상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아사왕은 평온한 시기에 절대 긴장을 풀지 않고 물리적, 이념적 방어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완벽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적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자원을 과신하지 않았죠. 한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네, 에고를 내려놓은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최선과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절대적 의탁, 이 두 가지 기여가 완벽하게 탁 맞물려 돌아갈 때 최악의 재앙은 오히려 조직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 그리고 개인에게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기 관리에 불변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헌이 남긴 단서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아사왕의 앞선 10년처럼 내 삶에 오랫동안 성공이 지속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그게 다 내 능력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위기에 잘 대비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구축한 58만의 군대와 성벽에 흠뻑 도취되죠. 네, 내가 다 한 것 같죠? 그럴 때는.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나긴 연승과 평안의 시간이 혹시 지금 당신 내면의 한계를 인정하는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성공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의 알량한 준비만으로 세상의 모든 100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돌아보게 되네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재앙이 당신의 삶을 짓밟으러 몰려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연함과 겸손함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성공에 갇혀서 끝까지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고집부리다가 백만대군의 발밑에 산산이 부서지고 마시겠습니까? 통제권을 넘길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실력이죠. 당신의 삶에 다가올 다음 위기 앞에서 이 질문이 당신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